기준금리를 꽤 높이 올리니까 당연히 장기금리도 상승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 하나. 그다음에 장기화라는 거는 높은 수준에서 꽤 오랫동안 유지된다라는 전망이거든요. 떨어지지 않을 거야라는 건데 저는 그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직 시장이 그 부분은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유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머니네버슬립에서는요, 신동준 교수님과 함께 2025년 미국 금리 정책과 또 경제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신동준 교수입니다. 작년까지는 한 25년 정도 증권사에서 리서치센터의 애널리스트를 오래 했고요. 그리고 뭐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라든가 뭐 트레이딩도 좀 같이 했었습니다. WM 부문에서 자산관리 쪽에 CIO도 마지막엔 했었어서요. 여러 가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025년 미국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 한번 좀 살짝 짚어보도록 할 텐데 2025년에 연준이 금리를 2차례 정도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이렇게 금리 인하를 추진하는 주요한 배경은 또 뭘까요? 금리 인하를 추진하는 배경보다는 요즘에는 사실 금리 인하를 좀 덜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추진하는 배경은 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는 잡혔다, 방향은 잡혔다라고 생각하고 정상적인 기준금리에 비해서 불과 한 1년 전의 기준금리가 너무 높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좀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는 생각보다는 깔끔하게 잡히진 않고 있고 성장은 굉장히 견조하다. 그것 때문에 요즘엔 오히려 최근 12월 달 FOMC에서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해 4번 정도 인하하는 전망에서 2번 인하하는 전망으로 살짝 이제 후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의 화두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잘 안 잡힌다. 그리고 고용시장은 뭐 생각보다 괜찮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를 조금 낮추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하 사이에서 좀 이런 균형들을 어떻게 잡아갈 것으로 보시나요? 중립금리에서 그러니까 경제의 적정한 금리 수준을 우리 중립금리라고 하잖아요. 그 중립금리에서 꽤 먼 곳에 있었을 때는 사실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중요한 요인이었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꽤 많이 내렸던 건데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중립금리에 꽤 가까이 왔다라는 평가들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에는 고용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을 보면 고용 지난 주말에서도 최근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조금 울퉁불퉁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는 범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의 울퉁불퉁한 면일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게 지속적인 게 아니라는 걸 나는 확인하고 싶고 그런데 노동시장이 다시 둔화되는 건 보고 싶지 않아. 뭐 이게 지금 최근에 연준 멤버들의 공통적인 발언들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조금 더 제약적인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용시장이 망가지는 거를 놔두진 않겠다. 그래서 저는 약간의 무게중심은 이제 고용으로 좀 넘어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또 이제 어제 오늘 한 하루 이틀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장기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는 조금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런 발언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서는 고용을 조금 냉각시키더라도 인플레이션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이제 슬슬 나올 때는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것들을 용인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은 좀 문제가 남아있죠. 그렇다면 이 2025년에 미국 경제에서 잠재적으로 좀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올해만의 리스크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장기금리의 추세적인 상승 리스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금리의 장기화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얘기는 첫 번째는 기준금리를 꽤 높이 올리니까 당연히 장기금리도 상승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 하나. 그다음에 장기화라는 거는 높은 수준에서 꽤 오랫동안 유지된다라는 전망이거든요. 떨어지지 않을 거야라는 건데 저는 그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직 시장이 그 부분은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1980년대부터 2020년 정도까지 코로나 팬데믹 때까지 한 40년 동안 장기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했습니다. 1990년 정도부터만 봐도
미국 10년물 금리가 9%였거든요. 네네. 그게 팬데믹 때 0.5%까지 떨어진 거였어요. 이제 그게 반대 방향으로 금리가 상승할 리스크가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지금까지는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많이 놀라진 않았던 것은 네. 연준이 금리를 올리니까 그리고 미국 경제가 워낙 좋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뭐 이런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최악의 경우에는 경제가 나빠져도 장기 금리는 추세적으로 올라갈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졌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또 발생한다고 하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외에도 좀 다른 긴급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금리 인하 외에도 연준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글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에서는 미래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장기 금리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고요. 양적 완화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네. QE 역시도 돈을 푸는 거잖아요. 네. 돈을 풀게 되면 뭐 채권을 사줄 수는 있겠지만 네. 돈이 더 풀려나가기 때문에 더 과열되고 미래 성장이나 인플레이션 역시 더 자극될 수 있죠. 그래서 과연 전 세계 채권을 연준이 다 사주지 않는 이상 예전에는 민간이 경제가 나쁘니까 연준이 돈을 푸는 거지.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 금리는 제로금리 수준까지 내려갈 거야라는 기대가 있었으니까 민간의 수요도 같이 따라붙으면서 채권을 사줬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국면은 아닌 것 같아요. 장기 금리가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인지하게 되는 순간 장기채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늦춰서 사면 살수록 유리할 테니까요. 그 현재는 뭐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오르는 모습이잖아요. 네. 이런 현상은 좀 어떤 이유에서 나타나는 걸까요? 최근에 오르는 것은 12월 이후에 올라가는 것만 좀 국한해서 보면 뭐 사실 네. 그 이전에도 비슷합니다. 근데 기준금리 인상이 별로 없었고 오히려 인하했는데도 장기금리가 상승했잖아요. 네, 네. 그것은 우리가 기간 프리미엄이 올라갔다라고 표현하는데 미국 금리가 상승한 그 상승폭을 이렇게 쪼개보면 네. 한 90에서 95% 이상이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 프리미엄이란 건 뭐냐면 채권은 짧은 채권을 샀을 때에 내가 갖고 있는 시간에 대한 리스크하고 긴 채권을 갖고 있을 때의 시간에 대한 리스크가 다르잖아요. 네. 장기채를 갖고 있을수록 내가 많은 리스크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금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보통 장기 금리가 높은 거죠. 그 리스크가 최근에 훨씬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인하하게 되면 아까 성장이나 미래 성장이나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서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 최근에 훨씬 더 많은 부분은 장기채 공급이 너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채권의 가격이 금리가 상승하니까 채권의 가격이 계속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계속 떨어질 리스크. 그러니까 난 더 높은 보상을 원해. 그래서 더 높은 금리를 나는 요구할 거야. 뭐 그게 지금 시장에는 훨씬 더 많이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금리가 계속 높아집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요. 네. 금리는 자연스럽게 경제가 좋아지면 금리 상승하고요. 나빠지면 금리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리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금리 하락하죠. 그러니까 결국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합이에요.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합인데 그거는 단기적인 경기 사이클의 얘기고요. 네. 아까 제가 1980년부터 뭐 40년, 뭐 짧게 봐도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뭐 20년, 30년 이렇게 큰 추세를 보면 사실 그런 경기 사이클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자금의 공급과 수요입니다. 똑같이. 돈을 누가 많이 쓰려고 하고 누가 많이 공급하려고 하느냐. 예를 들면 네. 은행에 저축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건 자금을 공급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가져다 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자금을 수요자가 많다는 거죠. 저축이 많은데 수요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많이 남겠죠. 네, 남겠죠. 그러니까 빌려가려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더 많은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이 많으면 은행에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금리를 낮아지겠죠. 그게 지난 40년 동안의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증가하고 베이비 부머 세대가 등장해서 취업하고 돈 벌고 연금 가입하고 투자하고 노후를 위해서 뭐 그런 것들 많이 했죠. 네. 우리 적립식 펀드가 유행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라든가 신흥국가의 뭐랄까요 젊은 인력들이 노동력이 싼 노동력들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굉장히 많이 뭐랄까요 저축이 늘어나는 네네. 그런 구조가 돼 있었죠. 근데 그것들이 지금은 팬데믹을 기점으로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지금은 자금을 일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자금을 쌓지 않아요. 이제는 쌓아뒀던 돈을 찾아서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도 보면 올해부터 20대 인구보다 70대 인구가 더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젠 취업해서 돈 벌고 저축하는 인구보다 기존의 저축을 빼서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니까 아까 제가 자금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이제는 돈을 너도나도 더 찾아서 쓰려고 한다. 근데 개인들이나 민간에서 쓰는 것들은 그나마 경제가 나쁘면 좀 덜 쓰죠. 네. 그런데 지금의 가장 큰 돈 쓰고자 하는 수요자는 정부라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정부가 경제 규모보다 너무 많이 돈을 썼죠. 그게 정부 부채이잖아요. 네. 너무 많이 돈을 쓰다 보니까 이제는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옛날에 제로금리일 때는 이자 부담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금리가 4%, 5% 미국 금리 얘기입니다. 4%대까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자를 갚기 위해서 돈을 더 빌려야 합니다. 100을 빌렸는데 만기 때 105를 갚아야 되면 5만큼을 더 빌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돈 또 쓰다가 또 만기 돌아오면 또 더 빌려야 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자를 갚기 위한 국채 발행, 정부가 돈을 빌리려고 하는 수요. 이건 뭐 전 세계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경제만 놓고 보면 미국의 1년 예산 중에서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국방비 지출보다 드디어 이자를 갚기 위한 지출이 더 많아졌고요. 한 1조 달러 정도 되고 아마 향후 미국의 그 의회 예산국이라는 곳에서 추정한 걸로 보면 향후 10년 동안 미국 재정 적자의 60%가 이자를 갚는 데 쓰여질 것이다. 금리가 상승한다면 더 많이 오른다면 이거 더 커지겠죠. 그래서 요즘에 재정 적자가 중요합니다. 뭐 재정 적자 얘기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닌데 미국 정부 부채 얘기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닌데 왜 갑자기 요즘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라는 것은 이제 그 임계점들을 넘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 불리해집니다. 마치 인구 구조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이자 부담을 돌아오는 건 이건 갚아야 되는 건 명백한 거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정부 지출을 줄여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썼다고 했잖아요. 아까 어디서 썼는가 보면은 뭐 팬데믹을 탈출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뭐 양극화해서 이런 데 썼고 에너지 전환하는 데 썼고 또 최근에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뭐 국가 안보라 하면 뭐 보호무역주의라든가 뭐 제조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감세 정책 뭐 이런 것들을 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정부의 비용을 늘려주는 요인이고 아까 고령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미국도 똑같거든요. 고령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의료비, 연금 뭐 이런 것들이 복지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항목이 별로 없어요. 네, 이제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최근에 머스크가 국방비를 줄이자 누가 요즘에 전투기 타냐 뭐 이런 드론으로 싸우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국방비를 줄이거나 복지 예산 줄이는 것밖에 없는데 복지 예산을 줄이는 순간 어르신들의 표가 투표권이 이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정권을 잃어버릴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참 이게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지금은 재정 지출을 줄이는 워낙 미국 경제가 뜨겁기 때문에 사실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재정 긴축이요. 연준이 통화 긴축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재정 긴축을 통해서 자금을 좀 흡수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아무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모든 나라가 다 똑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장기금리가 추세적으로 경제가 나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가 나빠지면 민간의 수요가 줄 거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더 써야 됩니다. 더 써야 되기 때문에 국채 발행이 더 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최악의 경우에는 네. 경제가 나빠져도 금리는 상승하는. 그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왜 이런 거야 하면서 이제 깨닫기 시작하겠죠. 이게 재정 적자가 기본적으로 문제구나. 저는 거기에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일단 파괴력이 좀 클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길게 보면 이게 하루 이틀에 정신 차렸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유럽의 재정 위기 이후에 그 네. 재정 긴축을 하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래서 그런 좀 힘든 시간들을 지내야 될 리스크가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과제들을 좀 어떻게 풀어갈까요? 우선은 저소득층을 좀 노동에 적극적으로 네. 권장하기도 하고 네. 또 행정부의 정책이 이런 부채를 조금이나마 부담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요. 구체적으로 좀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 나와 있는 네. 걸로의 계획은 감세를 통해서 하는 것들 뭐 이런 거를 관세를 통해서 네. 세수를 확보하겠다라는 건데 글쎄요, 관세를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전략은 세수는 확보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더 상승할 리스크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트럼프가 재취임을 하게 된 이 상황이 미국 경제에서는 조금 더 위기를 부각시킬 수도 있게 되는 걸까요? 글쎄요, 그거는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해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해리스 후보가 당선됐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똑같은 쉽지 않은. 이슈거든요. 더 쓰냐 덜 쓰냐의 문제일 뿐이지 사실 쉽지 않은 이슈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까 리스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 조금 더 같이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추세적으로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중립금리인데요. 중립금리라 하면 아까 제가 지금 경제 체력의 적당한 금리 수준 혹은 디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을 발생하지 않고 균형이 되는 금리를 우리가 중립금리라고 하는데 2022년 말에 뉴욕 연준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이게 무슨 보고서냐면 중립금리가 2개인 것 같은데? 라는 아주 생소한 얘기예요. 네. 예, 중립금리를 보통 놓고 우리가 연준이 이 중립금리에 도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더 낮출지 멈출지 이런 결정을 하는데 이게 2개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팬데믹 때는요. 보통 이제 하나였죠. 원래는 경제를 실물 경제를 어떻게 보면 컨트롤하는 네. 실물 경제의 적정금리가 있고 또 하나는 금융시장의 적정금리가 있는 거죠. 주가, 부동산, 금리 이런 금융경제의 적정금리, 실물경제의 적정금리 2개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2개가 원래는 같이 가야 되는데 팬데믹 이후에 혹은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가 맞겠네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모든 나라들이 재정을 못 쓰고 당시에 재정 위기였으니까요. 미국 신용등급 떨어지고 유럽은 재정 위기라고 했으니까 재정을 못 쓰고 통화정책만 썼습니다. 돈만 풀었죠. 그 결과 실물로 돈이 안 가고 다 채권 시장으로 가고 주식 시장으로 가고 부동산 시장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창 우리가 팬데믹 터지기 전까지 했던 얘기가 경제는 별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주가만 오르나요? 왜 이렇게 금리만 비싸지나요? 부동산 가격만 오르나요? 이 얘기거든요. 돈을 풀었는데 통화정책으로만 풀었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적정금리만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체력이. 실물경제 밑에 있고. 그런데 중앙은행은 보통 실물 경제를 보고 연준이 고용 정책, 네. 인플레이션 이런 거 보고 통화 정책을 하니까 이 위에는 계속 날아가고 밑에 경제는 불안했던 거죠.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어떻게 됐나요? 우리나라도 비슷하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지만 재정에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거든요. 금융위기, 재정위기 겪은 지 10년이 넘은 상태에서 팬데믹이 터졌으니까 이제는 통화 정책은 제로 금리고 네. 충분히 다 풀었고 더 풀 게 없어서 재정을 쓰기 시작했죠. 재정을 쓰게 되니까 이젠 거꾸로 실물 경제로 돈이 가요. 금융시장으로 돈이 가기보다는. 그래서 거꾸로 이번에는 이게 이렇게 역전이 된 겁니다. 금융경제의 수준은 낮아져 있고 실물 경제의 기준금리 높아져 있는 거죠. 근데 아까 통화정책은 이걸 보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밑에 금융시장이 불안해서 주가가 폭락하거나 영국의 국채 발작이 발생하거나 재작년에 미국의 은행들이 지역은행들이 부도나거나 경제는 멀쩡한데 왜 은행이 부도가 나나요? 그러니까 금융시장 자체가 금융불안정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금융불안정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니까 뜨거워하면서 다시 금리를 낮추고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수준이 높아져 있는 실물 경제는 더 과열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밑에 이제 금융이 불안하니까 이 금융에 맞춰서 여기에 맞춰서 통화 정책을 하잖아요. 최근에 연준이 금리를 낮추는 것도 보험성 금리나 금융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금리 인하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 금융시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하다 보면 저 위에 이제 수준이 높아져 있는 실물 경제는 끊임없이 자극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금리를 낮추니까 다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불안하게 굉장히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는 조짐들이 관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준이 그렇다고 해서 금융시장을 포기하고 올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못할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물 경제 측면에서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다만 금융시장을 놓고 이제 통화 정책을 하다가 실물 경제의 사이쯤 어딘가에 올라가다가 아까 영국의 국채 발작이라든가 미국의 은행들이 부도난 것처럼 지금도 미국의 금융시장 쪽에서 불안정한 요인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뭔가 사고가 나거나 터져서 이게 실물 경제를 집어삼키고 경제가 위기에 빠지는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가 금융위기에 의해서 금융불안정이 붕괴되면서 발생할 가능성은 꽤 높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준이 어쨌든 뜨거워하면서 계속 금리를 낮추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때마다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좀 낙관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이게 금융 불안정에 의해서 한번 터지거나 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큰 충격이 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아까 재정을 쓰는 것들조차도 네.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죠.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금융시장의 위기도 좀 존재를 하고 네. 또 국채 수익률도 현재까지는 오르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2025년에는 조금 낙관적인 부분도 있다고 해주셨지만 리스크도 존재하는 거죠. 주식시장의 리스크는 지금은 뭐 비싸다. 네. 비싸다라는 게 가장 큰 리스크일 거고요. 뭐 S&P 500의 PER이 지금 22배가 넘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또 리스크는 좀 쏠려 있다. 네, 지금 MSCI 전 세계 지수 중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75% 가까이 됩니다. 너무 높아졌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탑5 미국의 종목들이 한 25%에서 30%를 차지하는 그것도 사실 보기 어려웠던 네. 수준이고 M7까지 더하면 훨씬 더 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쏠려 있는 부분 그리고 모든 제 주변을 봐도 한국 시장 안 할 거야라는 건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미국을 사면 그냥 우상향하더라라는 이 경험이 굉장히 많이 학습이 돼서 크게 리스크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리스크가 있다면 시장도 미국으로 쏠려 있고 미국 중에서도 대형주로 쏠려 있지만 네. 사람들의 심리도 굉장히 많이 쏠려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리스크는 저는 쏠림인 것 같고 그게 깨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면 저는 결국 금리에 의해서 깨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좀 금리에 민감한 섹터들로는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금리가 낮아지면 보통은 기술주가 좋죠. 그리고 금리가 인상될 때는 보통 성장주 혹은 기술주가 불리하다고는 하죠. 그런데 아까 지금의 성장주나 기술주들은 사실 현금 흐름이 워낙 좋고 네. 이익이 강하기 때문에 가치주들보다 오히려 이익이 더 좋죠. 강하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해도 결국은 또 기술주가 아웃퍼폼하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24년 한 해만 놓고 봤을 때 가장 아웃퍼폼한 게 테크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전형적인 성장주 컨셉들이거든요. 금리 네. 상승하면 나빠져야 되는 애들인데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기 소비재 그다음에 금융주 이런 것들이 저는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게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그냥 금리가 오르면 안 좋은 거, 금리가 내려가면 좋은 거 이렇게 이분화하기에는 네. 지금은 조금 시장의 색깔들이 좀 많이 달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